카페 안에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가을 저녁이었어요. 32살이 민우 씨가 제 앞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누나, 저 사실 연애도 성도 아무것도 몰라요. 창피한데 누나한테 성교육을 좀 부탁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 순진하고 성실한 남자의 눈에 맺힌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혼자 뒤처졌다는 지독한 공포였거든요. 처음 그를 본 건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였어요.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식어버린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던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죠. 덩치는 듬직한데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제 눈길을 끌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저는 이수진이에요. 편하게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 수줍게 웃던 그의 얼굴이 아직도 선하네요. 저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10년 결혼 생활은 건조했고 끝내 아이도 생기지 않았죠. 혼자라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우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안에 깊은 외로움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의 맑은 눈을 보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민우 씨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여자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숙맥이었어요. 누나, 저는 제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왜 다들 하는 연애가 저한테만 이렇게 높은 벽 같을까요? 그의 질문은 늘 무겁고 아팠습니다. 30이 넘어가며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위축되었대요. 축의금을 내고 돌아오는 길,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느꼈을 그 비참함을 저도 잘 알아요. 이혼 후 혼자 밥을 먹을 때 느끼던 그 서늘한 기분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우린 서로 다른 이유로 혼자였지만 그 무게는 같았는지도 몰라요. 교회 사람들은 민우 씨를 착한 청년으로만 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의 갈증을 봤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 미칠 것 같은,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한 남자의 절망을요. 그게 저로 하여금 그를 더 챙기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카페 문을 닫을 무렵 민우 씨가 찾아왔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던 밤이었죠. 그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 눈빛은 평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나, 오늘 좀 늦게까지 있어도 될까요? 집에 가기 너무 싫어서요.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민우 씨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더니 입을 뗐어요.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부모님의 압박.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라고 하더군요. 32에 손 한 번 못 잡아본 제가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의 떨리는 손 위로 제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제 손길에 민우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그를 비웃지 않았어요. 아니, 비웃을 수 없었죠. 그의 아픔이 제 가슴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 씨, 당신은 틀린 게 아니에요. 조금 늦은 것뿐이지. 제 의로가 그에게 닿았을까요? 그는 제 손을 맞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단순히 교회 누나와 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감정을 공유해버린 거죠. 저는 그가 저를 의지하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 나이가 45이었으니까요. 이건 시작해서는 안 되는 감정이야.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다짐했지만 다음날 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다짐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죠. 민우 씨는 이제 매일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며 사소한 일상들을 얘기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집중하고 누군가 나를 이토록 간절히 바라봐 준다는 것. 누나랑 있으면 세상이 좀 덜 무서워요. 그의 고백에 제 심장은 제 나이를 잊고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죠.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집사님이랑 민우 씨가 너무 가깝다는 말이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13살 차이의 이혼녀와 노총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소재였으니까요. 그만해야 해. 여기서 더 가면 민우 씨만 힘들어져.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와도 바쁜 척하며 말을 줄였고 교회에서도 눈길을 피했죠. 민우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상처받은 강아지 같은 눈으로 저를 쫓아다녔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죠. 이게 그를 위한 길이야. 나 같은 여자 말고 더 젊고 빛나는 사람을 만나야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가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얌전한 모습이 아니었죠. 술 냄새가 약간 섞인 채 그는 제 카페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왜 피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면 제가 창피한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가득되어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민우 씨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래요. 남들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가 텅 빈 카페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그리고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가 제게 그 성교육 이야기를 꺼낸 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 귀를 의심했죠. 하지만 그의 눈은 너무나 진지했고 처절했어요. 창피한 거 알아요. 미친 소리 같은 거 알아요. 근데 누나, 저는 다른 여자는 무서워요. 누나라면 저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의 부탁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남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그를 밀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고 그 온기가 너무나 뜨거웠거든요. 제 도덕심과 상식은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몸은 그 온기에 반응하고 있었죠. 민우 씨, 이건 죄야? 제 목소리조차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어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서툰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욕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남자의 품. 그 품이 이토록 넓고 뜨거운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을 얹고 말았죠. 아, 나도 외로웠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싶었구나. 우리는 그날 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어요. 카페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그의 선생님이 되어야 했죠. 그가 처음으로 여자의 살결을 만질 때의 그 경이로운 표정, 그리고 떨림. 저는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받아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야. 이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짐승들의 몸부림이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밀려온 건 지독한 자괴감이었어요. 교회 집사라는 직함, 제 나이, 사회적 시선. 그 모든 것들이 돌덩이가 되어 저를 누르는 것 같았죠. 곁에서 곤히 자고 있는 민우 씨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 순수한 사람을 내가 망친 건 아닐까? 민우 씨가 깨어나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는 어젯밤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죠. 아니,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누나, 미안해하지 마요. 저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수업은 계속되었어요. 주로 제 카페가 문을 닫은 뒤나 민우 씨의 자취방에서 만났죠. 그는 무서운 속도로 저를 알아갔고 저 또한 그에게 중독되어 갔어요. 세상이 금지한 관계일수록 그 맛은 달콤하고도 치명적이었죠. 우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천국을 잠시 훔쳐보고 있는 걸까?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죠. 누군가 밤늦게 제 카페에서 나오는 민우 씨를 봤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목사님까지 저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수진 집사님, 민우 청년이랑 요즘 너무 가깝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 아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고. 민우 씨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 마지막 남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를 제 집으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민우 씨는 분위기를 눈치챈 듯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누나, 헤어지자고 할 거죠? 다 알아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저는 찌개 국물만 떠먹으며 눈물을 참았죠. 민우 씨, 우린 시작부터 잘못됐어. 당신은 이제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해야 하잖아. 제가 다른 여자를 왜 만나요? 제 처음은 누나였고 제 마지막도 누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우 씨가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찌개 그릇이 덜컹거렸죠. 그의 분노는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이 비겁한 현실을 향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냉정해져야 했어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필요했던 거야. 내가 도와준 것뿐이야. 제 잔인한 말에 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꺼느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심장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를 안아줄 수 없었어요. 여기서 안아주면 영영 그를 놓아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미안해, 민우 씨. 나 같은 못난 여자를 만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이후 그는 다시는 카페에 오지 않았어요. 교회에도 나오지 않았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가 있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흔적이 사라진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가끔 그가 커피를 내리는 제 뒷모습을 보던 그 뜨거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스라치곤 했어요. 저도 더 이상 그 동네에 머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잦아들었지만 제 안의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거든요. 결국 저도 카페를 정리하고 연고 없는 먼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낯선 곳에서 다시 카페를 차렸지만 예전처럼 손님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이토록 무거운 일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가끔 그와의 시간을 떠올려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더러웠던,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했던 순간이었죠. 그가 부탁했던 성교육. 저는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받는 법을 함께 배운 게 아닐까 싶어요. 민우 씨, 당신은 지금 어디선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누나, 저 결혼해요. 덕분에 좋은 사람 만났어요. 고마웠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민우 씨였어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카페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어요. 기쁘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기분. 잘했어, 민우 씨. 당신은 그래야만 해.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를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니, 그리워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가 보낸 마지막 인사는 저에 대한 용서이자 우리 관계의 완벽한 종결이었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혼자 밥을 먹는 그런 일상으로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여전히 가슴이 저릿해요. 32의 서툰 남자가 제게 건넸던 그 절박한 부탁. 성교육 좀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가 바꾼 우리의 운명. 사랑은 때로 금기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그 대가는 오롯이 남겨진 자의 몫이네요.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하지만 아주 가끔은 나를 기억해줘요. 민우 씨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제 인생의 교육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람을 보내는 법, 그리움을 견디는 법,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법. 그 모든 것들이 제가 치러야 할 수업로겠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도 잊지 못할, 하지만 잊어야만 하는 그런 스승이 있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부도덕한 불륜으로 보이겠고, 누군가에게는 애틋한 사랑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생존의 몸부림이었어요. 너무나 외로웠던 두 영혼이 잠시 서로의 온기를 빌렸었던 그런 아픈 계절의 기록 말이에요. 이제 저도 그 계절을 보내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우 씨에게 전하고 싶어요. 당신이 만난 그 좋은 사람에게는 제가 가르쳐준 서툰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그 순수한 진심을 온전히 전해주기를. 그리고 부디 저 같은 여자는 까맣게 잊고 햇살 아래서 당당하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빌게요. 안녕.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제자. 밤이 깊었네요. 오늘도 저는 홀로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방안을 채우는 건 익숙한 정적뿐이지만 이제는 그 정적이 무섭지 않아요. 그 정적 속에 제가 책임져야 할 추억들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은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래가 가슴을 울리네요. 민우 씨가 좋아했던 노래였죠. 그 노래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우리의 짧았던 인연이 비록 상처뿐이었을지라도 한 남자를 어른으로 만들고 한 여자를 다시 살게 했음을 믿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부탁을 거절하겠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할 거예요. 사랑의 정답은 없지만 후회 없는 선택 또한 없으니까요. 그저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아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닐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이 있죠. 제 이야기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디 모두들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민우 씨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이제는 그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지지만 그 뜨거웠던 눈빛만은 선명해요. 가끔 길에서 그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멈춰 서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 제 길을 갑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궤도를 돌고 있는 별이니까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은 약이 아니라 그저 흉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흉터는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겠죠. 민우 씨도 저도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성교육의 마지막 단원은 이별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고 사랑하고 탐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단원이었죠. 하지만 그 단원을 마쳤기에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었어요. 비록 함께 넘기지는 못했지만 말이에요. 오늘도 카페 문을 닫으며 간판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간판이 제 처지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빛날 것을 알기에 슬프지 않아요. 사랑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니까요. 저의 이 담담한 고백이 여러분의 밤을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힘든 건 고맙다는 말이었고, 고맙다는 말보다 더 아픈 건 미안하다는 말이었어요. 민우 씨에게 그 세 가지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보냈지만 아마 그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침묵 속에 그 모든 말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민우 씨가 처음 제 카페에 왔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는 메뉴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가장 쓴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그게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진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에게 시럽을 듬뿍 넣어주며 말했죠. 때로는 달콤한 것도 필요해요. 민우 씨.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그의 인생에 단맛을 주고 싶어 했던 게. 32의 남자가 가진 경제적 압박은 생각보다 컸어요. 번듯한 직장이었지만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월급. 거기에 모태솔로라는 꼬리표는 그를 사회적 낙오자처럼 느끼게 했죠. 저는 그가 가진 체면이 무너져 내리는 걸 곁에서 지켜봤어요. 누나,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제가 누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이 저를 움직였어요. 관계의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가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심리적 거리는 멀어졌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는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다른 남자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조차 그는 견디지 못했죠.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웃어줘요? 그의 질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베어왔어요. 체면과 책임. 그건 남성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민우 씨는 저와의 관계를 책임지고 싶어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죠. 하지만 45세 이혼 여인 저를 부모님께 소개할 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 괴리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저 또한 그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었고요. 결국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하기엔 우리가 짊어진 사회적 책임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그는 효도해야 하는 아들이었고 저는 조용히 살아야 하는 이혼녀였죠. 그 교집합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때의 공기가 그리워요. 땀 냄새와 살 냄새,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했던 그 좁은 방. 모든 사회적 지위와 나이를 잊고 오직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갈구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그게 불륜이었든 성교육이었든 저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삶의 한 조각이었어요. 이야기를 마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이제 정말 안녕을 고해야겠죠. 민우 씨와의 기억은 제 가슴 깊은 곳 금고에 담아두고 자물쇠를 채울 겁니다. 열쇠는 이미 먼 바다에 던져버렸고요. 그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예우니까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비록 그것이 금지된 것이라도, 상처를 남길지라도, 누군가를 그토록 간절히 원해본 기억은 당신을 평생 지탱해줄 힘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겠지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살이 민우 씨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남깁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가르쳐준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랑을 꺼내는 법이었을 뿐이야.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이제 정말 끝입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의 마지막 멘트처럼 저도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리고 물러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을 비추길. 굿나잇.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가 저에게 요청했던 건 단순히 육체적인 교육이 아니었을 거예요. 32해 동안 쌓아온 외로움과 열등감을 누군가에게 허락받고 싶었던 거겠죠.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 허락을 해준 증인이었을 뿐이고요. 우리가 가졌던 그 짧은 쾌락 뒤에는 항상 거대한 허무함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침대 머리맡에서 담배를 태우던 그의 옆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 불꽃이 꺼지면 우리는 다시 타인이 되겠지. 그 허무함이 무서워 우리는 더 서로를 갈구했는지도 몰라요. 가끔은 그가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에게 준 건 희생이 아니라 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발버둥이었으니까요. 그를 통해 저도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것, 여전히 누군가에게 열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우린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구원한 거예요. 이사 오기 전 마지막으로 교회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늘 민우 씨가 앉아있던 그 구석 자리요. 거기 앉아보니 그가 보던 풍경이 보이더군요. 사람들의 행복한 미소, 다정한 대화. 그 풍경 속에 섞이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던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 교회도 그 카페도 제 인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기억하는 그의 무게와 제 귀에 남아있는 그의 거친 숨소리는 지울 수가 없네요.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지만 어떤 기억은 신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영혼의 흉터로 남나 봅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이렇게 닫힙니다. 누군가에게는 금지된 불륜 사연으로 기억될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치유의 기록이 되었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정말 마칩니다.